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정상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고요. 또 독일과 프랑스 외교장관도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테러단체 지정 해제를 원하는 시리아 과도 정부의 기대와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중동 판세를 구상하려는 서방의 이해관계가 맞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리아 내의 세력 난립으로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새해부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리아의 상황 그리고 중동 정세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요즘 합리적인 가격의 서민 식당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 침체에도 이런 식당들이 전성기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소속 정당인 집권 캐나다 자유당이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미국 대선을 승리한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위협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당에 대한 지도가 떨어지자 지난 몇 달 동안 당내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사퇴로 오는 10월 선거에서는 야당인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 방침을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은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주요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만약에 새로운 계획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관세 정책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 연방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상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체 538명 중에서 312명으로부터 표를 받았고 자신은 226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이륙하던 보잉 여객기 바퀴가 터져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오후 6시 40분쯤 멜버른 공항에서 298명의 승객을 태우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로 가려던 에티하드 항공 EY46 편이 항공기가 바퀴 2개가 이륙 도중 터졌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서 시속 300km 속도로 활주를 달던 중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륙 직전 기장이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 비행기를 멈춰 섰습니다. 여객기 운항은 중단됐고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내려 터미널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8일부터 영국이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0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 ETA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TA는 영국 방문 시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국가 여행객들 대상으로 하는 사전 승인 제도인데요. 영국은 지난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방문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다른 국가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TA 신청은 영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또는 ETA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 시 여권 사진 및 본인 사진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비용은 10파운드 우존으로 18,000원이며 발급 시간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3일 정도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마비 상태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얘기죠. 맞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 가까이 집권하던 트루도 총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내각 불신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여야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사임 압박을 받았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우타와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몇 달째 마비 상태였다면서 집권 자유당이 차기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바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월 24일까지 의회 휴회도 같이 선언했는데요. 당초 캐나다 하원이 오는 27일 회기를 재개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요. 트루도 총리가 지난 연말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고민을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취임 당시에는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뭐 캐나다의 오바마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2015년 11월 달 집권했을 때 44살이었고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캐나다의 오바마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캐나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여기에다가 주택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민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집권당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면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의 보수당은 47%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73%가 트루도 총리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자유당 지층에서 43%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트루도 총리를 둘러싼 퇴진 압박은 더욱더 커지게 된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가 국경 문제 그리고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산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그러자 총리가 즉각 트럼프 당선인의 리조트가 있는 마라락으로 날아갔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왔고 가서 만찬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주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관세 문제를 놓고 트루도 총리와 충돌했었던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트루도 총리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립정부 파트너인 신민주당도 정부 불신임 지출을 예고를 했고요. 총리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라 밝혔습니다. 네. 일단 트루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캐나다 정국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10월 달까지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는데 조기 총선 치를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아졌습니다. 지금 네네. 1월 달이니까 너무 네네. 길잖아요. 그래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도 총리직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트루도 사임 결정은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캐나다 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진 가운데 나온 거라면서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 사임 발표 관련해서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트루도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난 거다라면서 트루도를 공격했습니다. 한동안 좀 캐나다도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계획 변경 대 가짜 뉴스. 네.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당초 모든 제품에 규정했던 보편 관세가 일부 품목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의 강도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주요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신문은 만약에 새로운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관세 정책의 강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미국 경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일단 모든 국가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하지 않고 미국의 국가 또는 경제안보에 핵심적이라고 평가되는 특정 분야 그리고 관련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뉴스가 나온 이유가 트럼프의 초기 계획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파괴적일 것일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초 공약대로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수입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가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수정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떤 수입품, 어떤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지 뺄지 이거는 불명확하긴 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핵심 분야가 있는 방위산업, 의료산업, 에너지생산, 배터리나 히토류, 광물, 태양광 패널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네. 포스트 보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한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식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가짜 뉴스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전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네, 일괄적인 그쵸. 일관적인 정책의 내용인데 조금 변동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이 네. 정도로 좀 생각해보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스타일이 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밀어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얘기가 벌써 살짝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최고의 세일즈맨은 대통령이다. 물음표를 네. 찍으셨는데 예. 이탈리아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유럽 최대 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자들이 자국 정부의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당국자들이 정부가 사용하는 전화 그리고 인터넷 통신을 최고 수준으로 암호하기 위해서 15억 유로 돈으로 2조 2,741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5년 정도라고 하고요. 지중해 일대에는 군 통신 서비스 그리고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사용할 다이렉트 투셀 위성 서비스 출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다이렉트 투셀은 기존 기지국 통하지 않고 네. 저궤도 위성통신과 휴대전화 같은 이 단말기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주거용 인터넷부터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사가 제공하면서 세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군사용 위성 서비스인 스타실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낸 머스크 CE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라는 것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 네.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고 소식통이 말을 하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이미 이탈리아 정부국과 국방부는 승인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2023년 중반부터 검토가 됐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일부 당국자들이 스페이스X의 서비스 때문에 이탈리아 현지 통신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내부에서는 좀 반대 네, 목소리도 맞아요. 있었고 협상이 별 진전이 없다가 저희가 이제 소식 어젠가요? 전해드렸었는데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네. 당선인을 만났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뀐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두 정상 간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상이 최근까지 교착 상태였는데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 저택을 방문하고 나서 이게 진전이 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집권 당시에도 종종 자신은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거나 미국 공장 투자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뭔가 세일즈맨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결실을 일론 머스크가 가져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통신업계 경쟁이 치열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통신업체가 이익 감소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인 텔레콤 이탈리아는 작년에 부채 축소를 위해서 자사유선 네트워크를 미국의 사모펀드에 매각한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 시장을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 새 출발을 위한 선물. 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영부인이 될 멜라니아 트럼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각 5일 날 멜라니아 관련 다큐멘터리 라이센스를 아마존 측에서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멜라니아의 전례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보여주겠다. 진정으로 독특한 이야기가 될 거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와 엑스맨 최후의 전쟁 등을 만든 브렛 레트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에 촬영이 시작됐고 올해 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스트리밍 그리고 극장 개봉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베이조스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이가 일기 행정부 때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사실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IT 기업들 대표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는 사이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불편했었죠. 네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시절에 아마존을 강력히 비판했고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논조도 뭔가 문제가 있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소위 말하는 IT 거물들이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했고요. 유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당선인도 일기 때와는 달리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건데요. 베이조스가 작년 10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에 대선 후보 지선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고 당시 많은 독자들이 신문사에 항의 글을 올리게 됐었고 기자들도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베이조스는 자신의 입장을 펼쳐나갔고 결국 베이조스가 지난달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고 결국 영부인의 다큐멘터리까지 찍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분위기가 네. 달라졌습니다. 새 출발하니까 선물도 아주 배포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좀 걱정인데요. 돌아온 바이러스의 악몽. 네, 요즘에 뭔가 좀 독감도 유행이고 맞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 2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정부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가 남부에 있는 카르나타카주에 있는 벵갈루루 밥티스 병원에서 생후 3개월 여자아이와 8개월 된 남자아이 2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3개월 된 여자아이는 폐렴 진단 받고 나서 치료받고 퇴원을 했고 그리고 양성 판정받은 8개월 남자아이는 폐렴 증상을 보인 다음에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기들의 부모는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감기와 비슷한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폐렴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치료제는 해열제, 수액 등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딱히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치료제는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도 중국에서 이 똑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외국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지난달 27일 날 전국의 호흡기 전염병 모니터링 상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독감은 계절성 유행으로 접어들었고 말씀드린 사람 메타뉴어 바이러스 HMPV는 양성 검출률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북부 지방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추위를 앞두고 말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고요. 네. 미국은 지금 독감, 코로나19 바이러스,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건강 관리 정말 이번 겨울 네, 잘하셔야 맞아요.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달고나 형 떡볶이의 공통점은 네. 우리나라에 맞아요. 관련된 네, 뭐 K푸드 네,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단어.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출판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말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서 네, 달고나, 형, 노래방, 막내, 찌개, 떡볶이, 판소리 이렇게 7개 단어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막내도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노래방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좀 약간 소개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오케를 노래방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었는데 사실 노래방은 좀 다르게 다르죠.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 어쨌든 설명은 사람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건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 제대로 맞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네. 찌개는 예로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었는데요. 네. 2021년 9월 달에 K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이렇게 26개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포함이 됐고 이번에 또다시 추가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네. 특히 한국 음식 그리고 호칭 이런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막내가 재밌습니다. 네, 막내가 저는 그렇죠. 네, 한 첫째, 둘째 가족이나 막내인데. 그룹에서 가장 어린 사람인데 아. K-팝 그룹 중에서 가장 어린 멤버도 막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이 그래서 있었어요. 알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K푸드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떡볶이는 고추장으로 만든 매콤한 소스로 요리한 작은 원통형의 떡으로 구성된 한국 요리고 보통 간식으로 제공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맛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떡볶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좀 딱딱하죠 설명이. 네. 그래서 맛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K컬처, K푸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영어 단어가 굉장히 좀 열린 것 아닌가. 또 네, 그만큼 네.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단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쯤에 들어갈 단어로는 해녀, 아줌마, 빙수 이런 것도 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를 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맞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벤폴즈의 The Luckiest 함께 듣겠습니다. I don't get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In fact, I am told that a lot. Now I know all the wr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here. Where was I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every day, and I know that I am the luckiest. What if I'd been born 50 years before you in a house on the street where you lived? Maybe I'd be outside as you passed on your bike. Would I k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적정한 시점을 검토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하라고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철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북한 미사일 총국이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나 재원에 있어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크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이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국내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건 미국 내 시리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9,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연합체 브릭스에 아세안 최대 규모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브릭스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선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 미식의 나라죠. 그래서 맛있고 비싼 고급 음식들 떠오르는데요. 요즘 프랑스에서도 가성비 있는 서민 식당이 인기라면서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인터넷에 오른 평점을 보고 방문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네. 입소문이 나면 길더라도 줄 서서 먹어보게 되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쯤에서 정말 30분 이상 걸려도 심지어 1시간 이상이 걸려도 줄을 서서 맛보게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2군데 이상 오픈한 소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라는 점입니다. 네. 또 오랜 경기 침체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파리장들이 늘면서 서민적인 식당들이 가성비 높은 곳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전식, 본식, 후식에 와인까지 한 상 가득하게 주문해도 음식 가격이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근 고급 식당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어떤 식당들이 있을까요? 몇 곳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역사적인 기념물 목록에도 등재된 웅장한 아르누보 장식이 가미된 전통적인 프랑스 식당인 부이용입니다.
이 단어는 국물 또는 육수라는 뜻이고 네. 우리로 치면 국밥집이나 실비 식당 같은 소박한 뉘앙스를 풍기는 곳입니다. 네. 이 이름에 걸맞은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1896년 샥티의 형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 레스토랑은 주 7일 오전 11시 반부터 자정까지 열고 예약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곳은 클래식한 프랑스 요리를 선보이는 정통 파리 스타일의 브라스리로 네. 화려한 아르누보풍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한식당들과 일식당들도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한 일본 라면 체인 레스토랑인 코다와리는 일본의 옛날 뒷골목에 붉은 조명같이 해놓고 포스터, 아. 공중전화, 문방구 등을 재현하고 네. 약 한두 시간의 웨이팅을 거쳐야 입장이 됩니다. 네. 이곳과 체인점인 레스토랑은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있는데 이곳은 일본의 수산시장을 그대로 차려두고 시장통의 냄새와 소리마저 녹음을 재현해서 틀고 있습니다. 네. 또 한두 시간 기다려 입장한 손님에게 여행을 온 듯한 오감 만족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식당과는 분명한 어떤 차별점,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인기를 끄는 거겠죠? 예, 프랑스 식당은 정말 프랑스에 온 느낌을 확실히 갖게 하고 네네. 일본 식당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동양으로 넘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트렌드는 각 나라의 특색을 정확히 살리고 복고풍의 시 공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맛과 서비스도 누리게 해준다는 그런 특징이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네. 사실 이런 특징을 갖춘 식당의 특징은 한국 식당에서도 나타납니다. 복고적인 인테리어로 극장 앞을 재현하거나 실내 포장마차 느낌도 갖게 하는 등 식당을 넘어서 타임머신 속에 있는 듯한 즐거움도 준다는 점이 매력 만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당들의 비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로 대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네. 우선은 임직원도 아주 많고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 그리고 학창 시절을 파리에서 보낸 적이 있는 어른들이 파리에 오면 추억으로 다시 찾고 있는 아, 매니아층이 되고 있어서 네. 입소문과 인터넷을 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부용식당의 경우 분석되고 있으며 네. 코다와리는 인스타그램 등도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파리에서 유동인구가 몽파르나스역 앞 물랑루즈 근처 시위대가 늘 진을 치는 레publik에 위치하고 루브르 오르세 박물관 등과 인접하는 등 지리적 장점도 갖췄습니다. 네.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2024년 파리올림픽을 큰 사건 사고 없이 치른 후 파리는 다시 테러 걱정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되찾아서 예년보다 겨울이 북적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뭐 고급 식당이든 가성비 식당이든 프랑스 식당에서 그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프랑스 식당들은 한국과 달리 테이블에 벨도 없고 네. 팔을 저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네, 식사를 골랐다고 해서 소리 질러서 부르는 것보다는 메뉴판을 다 보고 닫으면 골랐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이 아닌 누구나 평등하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개념이 더 우선하므로 갑을 관계로 종업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대신 웃어주고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예의를 갖춰야 하고요. 네. 들어가고 나오는 것부터 식사 주문, 식사 시작도 항상 여성이 먼저입니다. 네. 바게트 빵은 무료로 리필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 내거나 입안에 음식이 보이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실례이고요. 식사가 끝나면 포크, 날치 등을 나란히 접시 위에 올려서 신호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노키즈존은 없고 네. 심지어 애완견도 동반해서 테이블 아래에 데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식사 예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요즘 뭐 식당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약을 한다든지 대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대기할 때는 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앞서 언급한 일본 식당의 경우 QR코드를 찍고 예상 대기 시간과 대기자 수가 나오며 차례가 다가오면 메시지를 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웨이팅 리스트를 쓰는 곳도 있지만 네.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기다림이 일상인 경우가 많아서 익숙할 만도 한데도 기다려서 맛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그런 경우 네. 근처에 네네. 네, 그런 경우 그 근처의 비스트로나 카페에서 동네 빵집에서도 크로크무시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먹을 수 있는데요. 네. 한국 관광지처럼 스트리트 푸드가 많지는 않지만 프랑스 대표적인 스트리트 푸드로는 크레페로 알려진 크레프, 와플로 불리는 고프르, 군밤, 와인을 끓인 왕쇼가 있으며 네. 주로 동네 회전 목마가 있는 작은 놀이공원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파리의 어느 골목에 있는 식당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과도 정부가 새해부터 정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 활동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시리아 과도 정부가 시리아를 과연 재건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움직임이 중동 정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과도 정부의 최근 행보부터 먼저 좀 살펴주시죠. 우선 시리아 내전이나 아사드 정권의 폭압성 때문에 국제 항공이 많이 단절됐었는데요. 그렇죠. 최근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항공 당국이 7일부터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제 접수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카타르 항공도 이미 지난 2일에 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주 3회 다마스쿠스와 카타르의 주 3회 항공편을 이제 재개하겠다.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서방 국가의 외교 장관들이 다마스쿠스를 방문해서 과도 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유럽연합의 두 축인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 네.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이 다마스쿠스를 방문해서 과도 정부 수반인 아흐메드 샤라를 면담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유럽연합의 두 축인 이 나라가 시리아를 찾은 것은 한 몇십 년만은 아니고 최근 그 시리아 내전 이후에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시리아의 과도 정부의 대표단들도 지난 1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네.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사회나 과도 정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도 정부가 이 전 정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도 정부의 정보장관인 무함마드 알 오마르가 네. 어제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권 지하에서는 검열이 이루어졌는데 통치 권력을 빛내려고 공식 매체를 운영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언급한 거죠. 그러네요. 또 과도 정부는 지난 12월 30일이죠. 새 중앙은행 총재로 여성 관료인 마이사 사브린 전 부총재를 임명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을 갖다가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한 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히잡 같은 이슬람식 복장 착용을 강요하지도 않겠다. 이거 정식 포고령으로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유엔이 이제 그 과도 정부 수반이 나온 반군 네.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이라고 하는 데 대한 테러단체 지정이 돼 있었는데 네. 해제하는가를 지켜보겠다, 우리가. 자기들 따라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 달린 문제입니다. 네. 미국 대표는 이미 지난달 30일 다마스쿠스를 방문해서 과도 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중동 지역에서 뉴스의 초점이 가자 전쟁에서 이제 시리아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시리아가 드네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리아는 중동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튀르키예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동지중해와 접해 있는 이 나라는 옛날에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었어요. 네. 고대 때부터 제국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현대 중동 분쟁에서 시리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력 균형에 상당히 중요한 축이었기도 하고요. 2차 대전 뒤에 중동 분쟁은 처음에 이스라엘 대 그 주변 아랍 국가의 싸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주로 이집트가 주도했는데 이집트와 최대 동맹국이 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4차례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맺으면서 이 분쟁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는데 네. 근데 시리아는 여기에 이스라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1979년 때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네. 이제 반미적인 반서방적인 이슬람 공화국이 건설됐습니다. 그때부터 중동 분쟁 구도가 이제 이스라엘 대 아랍 대결에서 네. 이란 대 반이란 세력의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리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후에 반이란 진영에 가담하면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을 계속 확대해 왔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시리아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었죠. 네, 네.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이란 자신 즉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파키스탄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 네.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죠. 후티 반군이란 예멘의 안사르 알라에 네. 더해서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정부와 친이란 무장 세력들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 혹은 저항의 축에서 아주 허리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란의 최대 동맹국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말했지만은 다른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과 화해 모드로 돌아갔는데 절대로 이스라엘과 화해하지 않았었고 시종일관 반이스라엘 반서방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서방이 제일 두려워하는 중동 이슬람주의 확산을 막아주는 세속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시리아가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돼 버렸으니까 친이란 세력은 큰 타격을 받았고 중동 전체 세력 구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시리아가 어떤 나라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과도 정부 수장 어떤 인물인지. 제일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예. 샤라는 네. 시리아 내전에서 원래 알카에다 지부로 창립된 누스라 전선의 지도자였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알카에다 전사로 출발했던 사람이죠. 당시 이름이 아부 무함마드 골란이라고 하고 이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누스라 전선이 나중에 이슬람 국가로 통합해야 된다. 네. 지정이 되려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과격한 이슬람주의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애초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나 서방과 관련이 깊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꼭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원래 지금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된 하마스. 네, 네. 하마스가 사실 따지고 보면 1970년대 때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성장한 조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려고 네.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이슬람주의 세력의 성장을 도왔었는데 그 결과가 결국 하마스 결성으로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중동 분쟁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속살을 감안하다 보면 적과 친구를 명확히 구분하고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군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네, 어쨌든 샤라는 다른 이슬람주의자와는 달리 누스라 전선 시절부터 알카에다 지부라는 걸 숨기고 네. 또 과격한 이슬람주의 규율을 대중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대중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튀르키예와 접경한 이들리브에서 자신의 조직 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종의 지역 정부를 차려서 상당히 유연하고 포용성 있는 지역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네. 당시 튀르키예 및 서방의 도움을 전폭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됐습니다. 샤리아가 주도하는 과도 정부는 시리아가 다양한 민족과 종파를 모두 포용하는 세속주의 국가여야 된다. 이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가치를 가진 이제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네. 목표죠. 근데 갈 길은 참 험난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리아가 예전처럼 한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시리아 내 세력이 난립한 데다 미국, 러시아 강대국에다 주변 국가들도 개입을 해서 지금 낱마처럼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내부 세력, 외세 어떻게 얽혀 있는 건지 그 이야기도 함께 우선 해주시죠. 이거 과도 정부 수반 샤라가 지도자였던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이라는 네. 최대 반군 조직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 조직입니다. 또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한 쿠르드족의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시리아 민주군은 시리아 내전 때 커진 이슬람 국가를 퇴치하려고 미국의 주도로 결성이 됐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렇군요. 네. 이 시리아 민주군은 쿠르드족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족군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 규모로는 최대였으나 상당히 부패가 심해서 흐지부지 됐던 친서방 반군 시리아 자유군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잔당이라고 할 수 있죠. 잔존 세력들이라고. 그 외에 이제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었던 소수 종파 알라이파 주민들이 있고 이 알라이파 주민들은 기존 정부군을 구성하는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 국가 즉 IS 잔당 등 여러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리아 내에 5개의 국내 세력들이 그러네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 아무튼 뭐 처음에 생각나는 거 미국일 그렇죠. 테고요. 네. 일단 미국이 있죠. 현재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하면서 약 2,000명의 미군이 북동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있습니다. 타르투스의 해군 기지, 흐메이님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들은 아사드 정권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러시아에게 또 이 시리아 내 군기지들은 중동과 지중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네. 무엇도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부터 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골란공을 점령하고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사드 정권 붕괴가 틈타서 완충지대를 넘어서 수도 다마스쿠스 남서쪽 25km까지 진군해서 점령지를 확대했습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가 있죠. 또 이번에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최대 역할을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튀르키예의 최대 이해 관계는 쿠르드족 문제입니다. 자국의 쿠르드족 분리 독립에 영향을 줄 시리아 내 쿠르드족, 즉 시리아 민주군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원한 시리아 민족군이 현재 시리아 민주군을 공격하면서 계속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사드 정권 때 최대 외세라고 할 수 있듯 이란도 있죠. 그렇죠.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으니까 타격이 많았는데 그래도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이파나 친이란 무장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란이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통로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란에게서는 시대에 반이란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건 상당한 악몽이기 때문에 아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무세력도 5개나 있고 외부에 지금 뭐 6, 7개 시리아에 관심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네, 많은데 이 중에서 시리아나 과도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죠. 일단 네. 미국은 이제 시리아를 목재고 있는 제재를 풀거나 확장하는데 열세를 지닌 나라고 네.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미군이 시리아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예. 미국으로서는 시리아가 서방적 가치를 준수하고 중동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즉 시리아 새 정권이 이란이나 그 동맹 세력들도 막고 러시아나 중국의 진출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바라겠죠. 그렇죠. 냉전 시대 때 시리아는 소련이 중동에 진출하는데 아주 발판이 됐던 국가였습니다. 또 시리아 새 정권이 이스라엘과도 협력한다면 미국으로는 그럼 금상첨화겠죠. 너무 좋겠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과도 정부를 지도하는 그 하이아트와 그 지도자 샤라를 일단 친서방적 가치로 순치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제재나 테러 단체 지정 이런 걸 해제하기 위해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조만간 해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미국 내에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미군 철수를 해준다면 과도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즉 네. 미군 철수를 하면 미군이 장악하고 있던 유전지대가 과도 정부에게 반환돼서 네. 그 유전지에서 나온 돈으로 과도 정부가 시리아 재건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시리아 과도 정부는 봐라 우리가 미군을 철수시켰다. 우리가 독립적인 정권이다. 이런 명분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이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해서 시리아에게 친서방적 가치를 준수하고 쿠르드족과 공존하고 이슬람 국가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협력해라. 이렇게 그런 조건을 내고 미군 철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군 철수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고 그런 단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정부를 갖다 키우기 위해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켰는데 결국 네. 잘 안 되고 결국은 수렁에 빠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 아무튼 각국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샤라가 이끄는 과도 정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샤라와 그 가도 정부가 실제로 시리아를 어떤 정부로 만들지 어떤 나라로 만들지 아직도 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들이 이슬람주의 과격한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또 시리아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는 다른 세력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은 시리아 과도 정부가 얼마나 포용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표방하긴 하는데 그렇죠. 뭐 실제로 또 권력 투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샤라는 신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는 4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기는 해요. 무엇보다 외세, 특히 트리키와 이스라엘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시리아 과도 정부 수립의 최대 몫을 가진 트리키는 이번 기회에 시리아 내 쿠르족도 억압하려고 그러고 네. 시리아의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해서 중동에서 강국으로 부상하려고 할 게 분명합니다. 네. 이스라엘도 현재 확대한 점령지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점령지를 고리로 해서 시리아 새 정부를 갖다가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란 역시 기존의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달 22일에 시리아 청년들에게 과도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시리아 과도 정부로서는 이제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이제 러시아나 이란에 적대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적대적으로 관계로 갈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권에서는 반미 반서방 반이스라엘 여론이 큽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를 회복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견제하는 이런 세력 균형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시리아 내 러시아 군 기지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시리아가 중동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그리고 그렇지는 시리아 안팎에서 세력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즉 네. 시리아에서 세력 공백이 주인 없는 세력 공백이 계속되거나 혹은 한쪽으로 세력이 확 휩쓸려 버리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면 또 혼란스러워지겠죠? 분쟁의 네. 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리아 과도 정부 과연 정상국가 재건이 가능할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훈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